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2020년 연평균 수익률은 3.5%, 3.8%씩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은 DC형 퇴직연금 13.2%, IRP는 12.0%에 달했습니다. 1%대 수익에 머물고 있는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이 수익률의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연금에는 적합하지만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장기 투자 상품을 편입하는 대신 손쉬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단순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이 수익률 저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연금저축 납입 및 운용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한 적립금의 83.9%가 보험이나 신탁 등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가 간소화되어 쉽게 연금저축 펀드 등으로 이전할 수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판매조차 되지 않는 상품이고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도 전략적으로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묵혀두기만 해서는 가치가 손상되고 맙니다. 다행히 금융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연금 가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나쁘면 손쉽게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회사에 어떤 연금 상품이 좋은지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된 2001년에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5.8%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연금 가입자들이 금년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금리형 연금 상품들의 수익률이 하락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형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일부는 투자 상품으로 옮겨가려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이미 가입한 연금금융회사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회사로 연금을 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이체 실행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초장기 상품이므로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현재 어느 금융회사에 어느 연금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부가 연금 이체 절차 간소화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그해 4월에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IRP를 금융회사 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동시에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때는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둘 다 방문해야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IRP와 IRP 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고 IRP의 금융회사 간 이체도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가능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ETF, TDF,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품들이 연금 투자자들에게 새로 공급되고 있지만 이 상품들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F,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매매 시스템을 통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DF는
일반적인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펀드 판매가 가능한 금융회사라면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TDF의 종류와 수익률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금 이체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많고 유지했다 해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책은 연금소득세 하향입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21년 기준으로 17년째 되는 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도에 누수되는 자금도 많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5만 2천 명의 가입자가 1조 7천억 원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도 낮습니다. 2018년 퇴직연금 수급계좌 중에서 연금 수급계좌 비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연금소득세 하향,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 등입니다. 이 중 퇴직연금 의무화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여부와 시기를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제도는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연금소득세 하향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존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큼 연금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연금 수령 1년 차든 10년 차든 20년 차든 세율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세율이 퇴직소득세의 60%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바뀐 정책에 의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연금 수령 1에서 10년 차까지 연금 수령은 최소화하고 11년 차 이후 더 많은 돈을 찾았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1년 차 이후 수령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면 바로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5세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이 있다면 그 돈으로 10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소득을 마련해서 55세에서 65세까지 10년간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이후 좀 더 풍족한 노후 생활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 중에 운용 수익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연금을 인출하며 퇴직급여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운용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인출을 최소화하면 해당 기간 동안 운용 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 본격적인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연금 인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인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경우 연금 가입자는 세금이나 인출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은 연금 지급 가능 연령입니다. 이 연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이 되지 않거나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별로 인출 시기가 다른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통합적인 인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2년생 이전인 경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4년 단위로 한 살씩 수급 연령이 늘어나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 가능 연령을 기점으로 5년 먼저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받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수급 연령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노령연금 연기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을 늦출 수 있으며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 수급액이 연 7.2%씩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 둘 중 하나만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신형 지급 방식이 아니라 확정 기간 방식일 경우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부터 74세 사이여야만 합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65세부터 가능하므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되는 계좌는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 연금 수급 연령은 만 45세입니다. 다만 종신형의 경우 조건 없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본인이 어떤 금융회사에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기억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로그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표시되며 다른 연금의 경우 현재까지 쌓여있는 연금자산 평가 금액을 추정해서 보여줍니다. 또 연금 예시하기라는 탭을 누르면 자신의 연령에 따른 전체 연금 지급액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연금 포털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향후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까지의 운용 결과, 소득 및 금리 현황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연금 수령 시의 세금도 유념해야만 합니다. 연금의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분리과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연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인출 시기를 조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종합과세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6에서 1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많다면 그 이상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인출은 가능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에서 70%입니다. 참조로 퇴직소득세율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세율은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받아가는 연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집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입니다. 연금액은 대출받은 돈인 셈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2012년 7월에 도입된 IRP는 시작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IRP의 실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입니다. 그렇다면 IRP는 어디에 속할까요? IRP가 퇴직연금인 이유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실제 은퇴 시점까지 보관,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 혹은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실제 은퇴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IRP인 것입니다. IRP에 납입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IRP가 연금 계좌인 이유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그 납입금에 대해 일정한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또 다른 연금이 연금저축입니다. 두 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는 단독으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500만 원, IRP에 200만 원을 입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600만 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700만 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은 IRP에 납입하셔야만 합니다. 금융상품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 IRP는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각 유형별로 편입 가능한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연동되는 원금 보장형 보험만 편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형 보험이나 은행 신탁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도 불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실적 배당 상품 종류나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 실적 배당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로 해당 연금과 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제한 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100% 주식형 펀드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펀드 및
ETF 등은 아예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요건도 다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중도 해지를 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천재지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전액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